네, 두 곡 다 정말 명곡인 것 같습니다. 네,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오늘 초대 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한 분은 전태일 재단 교육위원장 이숙희님, 그리고 청우의 박태숙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노동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로 일도 하셨고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께서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희 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숙희라고 하고요. 1972년에 전태일을 만나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전태일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숙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우의 박태숙님께서도 청우의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973년에 평화시장에 시다로 처음 들어와서요. 75년도에 노동조합을 알게 됐어요. 옆에서 일하는, 옆 공장에서 일하는 미싱사 언니가 친구들 좀 만나보지 않겠니 하는 유혹에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그것이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건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노동조합이었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태일을 알게 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었고 이제 아카시아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는 청우회는 아니지만 이후에 계속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우회 활동을 하게 됐죠. 노동조합이 이제 80년 이후에 전두환이 노동조합을 없애면서 이후에 89년, 90년 후에 이제 청우회 노동조합 활동했던 조합원들이 모여서 청우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우회는 1년에 2번 모여요. 1년에 2번 모이는데 노조 창립 기념일인 이제 11월 27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모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1980년대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민주노조를 말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청계피복 노조 이제 81년 1월 6일 날 이제 강제 폐쇄를 하면서 노조가 없어지면서 이제 85년 4월에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해서 이제 4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2번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노조 복구를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 싸움을 했고요. 또 이제 1984년 4월 8일 청계피복 노조 복구 대회를 또 열었어요. 노동조합 이제 그때는 노동조합이 폐쇄가 돼서 이제 조합원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노동조합을 복구를 해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싸워서 복구를 해서 이제 복구 대회를 열었고 이날을 이제 두 번째 청우회 모임 날로 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모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청우회에는 이제 노동조합 전태일 재단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숙희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숙희 위원장님께서는 1969년 16이라는 나이에 평화시장에서 시다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15시간 노동에 월급이 2,700원으로 나와 있다고 봤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100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 또 청자 담배 한 값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그러니까 신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신당동에 평화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1년만 가서 고생을 하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래 그러면 1년 가서 해서 기술을 배우고 1년 정도 돈을 벌고 나서 다시 중학교를 가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랬는데 1년 만에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기는커녕 아주 열악한 상황 속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저는 또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15시간, 16시간씩 일을 해도 여기 원래 그런 데야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잘못됐다거나 좀 뭐가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저보다 먼저 들어와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게 당연하다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청우의 그 박태수님께서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박태수님의 그 어린 시절도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73년에 아까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평화시장에 들어왔거든요.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원서 쓸 무렵에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에 이제 언니 둘이 있었는데 그 언니 둘이 아버지 병원비 대기도 빠듯하고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밑에 남동생도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화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 평화시장에 들어와서 시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사회자님 입고 있는 남방 아동복 남방을 했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조금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심지 붙이고 이러는 건 재단판에서 다 붙여주는데 예전에는 저 시다 때는 그거 시다들이 다 붙였어요. 원래 남방이라 그러면 이런 업계에서는 시다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엔 그런 거 심지까지 다 시다들이 다 붙여서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일이 서툴잖아요. 어린 나이고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일을 빨리빨리 못 배우잖아요. 그런데 일은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 못 가서 진짜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있다 겨우 참고 있다가 막 진짜 싸기 직전까지 있어서 언니 나 화장실 좀 가야 돼요. 그래갖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저 때만 해도 저는 73년도니까 그래도 전태일 선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인데도 그 명절 때 되면은 집에 10시, 11시까지 예전엔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네. 저는 약수동이 집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집 먼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그 통금 전까지만 집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내일, 일요일인,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쉬어야 된다. 옛날에 한 달에 2번 쉬었거든요. 네. 첫째, 셋째. 내일 쉬는 요일이다. 그럼 오늘 철야했어요. 철야했는데 그나마도 미싱사 언니들은 4시, 5시 되면 잠을 잤어요. 아침에 잠깐 자고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시다들은 단추 달아야 됐어요. 그 난방 단추 이렇게 쫙 있는 거. 그거 다 달아야 집에 갔어요. 그거 달고 있고 한 번은 언니들이 위에서 자고 있고 우리는 밑에서 단추 달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위에서 다락에서 뚝 떨어졌어요. 자다가. 근데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 아침에 이제 그 언니가 깨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언니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그냥 자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게 우리가 일을 했었어요. 그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봐도. 네. 예, 그렇게 그렇게 어린 시절 그러네요.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이제 차츰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단속도 나오고 하면서 차츰 이제 시간이 조금 짧아졌죠. 아, 네. 두 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렇죠. 얼만큼 어려웠고 그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키 위원장님께서는 1969년부터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어쩌면 전태 열사님을 직접 뵙거나 혹은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 인권운동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태일 선배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없었어. 박태수님께서는 전태일 선배님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전태일 열사님 존재를 알게 된 그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뭐 노동조합을 다니면서 알았죠. 네. 노동조합을 다니면서 이제 전태일이라는 분이 우리 같은 시다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불살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더 가슴이 먹먹. 그게 그 어린 시다가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더 마음이 먹먹했고 또 예전에 그 노동교실이 있었는데 그 노동교실에 항상 가면 한쪽에 항상 그 글이 있었어요. 전태일 그 일기에 있는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그게 항상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더 마음을 다졌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번엔 제가 이희숙 위원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태일님의 분신한 거 이후 깡패라는 오명을 씌우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됐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전태일 사건 이후에 사장님이 말하기를 그 어떤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며칠 지나고 나더니 그 깡패가 폐병에 걸려서 취업이 안 되니까 자살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깡패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 얘기도 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죽은 그 깡패 엄마하고 친구들이 평화시장 옥상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맨날 거기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만 마치고 평화시장에 들어왔지만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조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뭐라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화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에 굉장히 열렬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 그럼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제 이제 귀가 노동조합에서 뭐를 하는 거야? 라는데 이제 조금씩 열리게 됐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일주기가 됐어요. 70년 11월 27일에 전태일 씨가 돌아가시고 71년 11월 27일이 됐는데 아침에 출근했더니 평화시장에 불을 다 내린 거예요. 그 들어갔더니 오늘 작년에 죽은 그 깡패 제삿날이라 일 못해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70년 초반에는 전기사장이 나빠가지고 일하다 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장들은 우리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한전에 전화해갖고 몇 시간 있다 불이 들어오는지 물어보고요. 그게 3시간 4시간 이렇게 돼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시켰는데 아침부터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신나잖아요. 그 추도 날이다 이거보단 아침에 출근했는데 가라 그런단 말이야? 이게 신났어요. 근데 맨날 아침에 8시에 그러니까 8시 전에 공장에 들어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해가 환한데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일찍 일을 안 하니까 신나긴 했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환한 대낮에 어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집에는 가기 싫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평화시장 앞쪽에 그 버스가 이제 관광버스죠. 막 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태일의 친구분들이 막 저희들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전태일 그분의 추도식 날이고 이 버스로 데리고 가고 다시 여기로 데려다 줄 거다. 그리고 빵하고 우유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빵하고 우유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화날 때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가보자 이래가지고 친구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 버스를 타게 됐죠. 그래서 일주기 추도식에 가서 이 사람이 왜 죽은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노동조합에 아까부터 약간 귀가 그쪽으로 열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중학과정, 야간 중학과정을 한다고 학생 모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노동조합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수킴 위원장님께서는 청계 피복 노조 간부로 활동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 피복 노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무척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의 초대 손님 이수킴님, 박태숙님 외에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투쟁으로 많은 발전을 해온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계 피복 노조의 역사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1972년 5월 7일에 노동조합에서 한 야유회를 가게 됐고 거기에 참석해서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노동조합에 다니기 전까지는 공장 내에서도 말도 잘 안 하고 되게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야유회를 갔다 와서 조합원이 되었는데 바로 제가 그해 11월에 있는 그 청계피복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이 되기도 하고 운영위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역할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니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다니게 되었고요. 노동조합은 그 전태일 동지는 11월 13일에 돌아가시고 2주 후에 생긴 겁니다. 1970년 11월 27일에 생겼는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전태일 동지의 어머님이신 이소선 어머님하고 그 친구분들이 첫째는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의 요구했던 8가지 조항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장례를 안 치렀죠. 그때 정부와 평화시장 사장들은 막 동뭉치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고요. 또 그 가족들이나 그 어머니 식구들, 그러니까 전태일의 식구들이 전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관계자들도 와서 돈을 받고 장례를 치르라고 강요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꿋꿋이 버텨내셔서 당시 노동총장이었던 이승택 씨로부터 그 전태일 씨가 요구했던 8개 조항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인 11월 27일에 노동조합이 생겼고요. 그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그 선배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맨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한 것은 일요일 날 작업 중지.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셋째만 쉰다 그랬잖아요. 아까 박태숙 씨가. 근데 첫째, 셋째도 일이 바쁜 차례는 아예 쉬질 않았어요. 예전에 옷이 잘 팔리는 구정이나 추석 같은 데는 대목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집에를 안 보내고 계속 일을 했어요. 차례를. 그럼 공장 안에 미싱하는 사람들은 미싱판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이런 거. 거기에 엎드려서 자고 시다들은 그 밑에 바닥에서 자거나 2층 다락에 올라가서 원단 더미에서 자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을 자냐? 한 서너 시간 자면 와서 깨워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전태일 당시 70년 당시에 너무 피곤해하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잠 안 오는 약까지 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그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막기 위해서 일요일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작업하지 못하도록 그 노조 간부인 전태일 선배의 친구분들이 매주 나와서 단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몰랐고 힘이 없으니까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이제 일을 해요, 일요일 날. 근데 단속 나왔다 이러면 공장에 불을 다 내리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 그래요. 문을 잠그고. 그럼 그렇게 있죠. 그럼 간부들이 다 단속을 하고 돌아가면 다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는 저희들이 몰래 그 노동조합에 전화를 해요. 여기 평화시장 메토 무슨 산데 지금 다시 일하고 있어요. 단속 나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일요일 날 안 나와도 된다는 거를 모르니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간 중학과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사람들은 뭐 돈을 벌러 왔으니까 돈 버는 게 1번일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첫 번째 소원이 바로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10살부터 있었으니까 시다가 10살, 11살, 12살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었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망을 노동조합에서는 알았던 거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식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교실도 만들게 되고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년까지는 이제 뭐 아카시아 회라 그래가지고 그 여성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조직도 이제 늘리는 이런 활동도 했고요. 그러면서 노동교실에서 뭐 모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중학과정만 한 게 아니라 뭐 회의진행법, 뭐 꽃꽂이, 또 예의범절, 뭐 근로기준법, 또 뭐였죠? 요리하는 것 요리까지.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성교육도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 그룹 활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지방의 시골에서 하는 사회치 활동과 비슷한 이런 성격들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변화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75년부터는 이제 의식이 조금 바뀌면서 우리가 우리 조건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의식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75년에 제일 먼저 싸웠던 것이 처음에 노동교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개관식 하자마자 뺏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왜 뺏어갔냐면 초대장에 자주색 글씨가 있어. 너희들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상이 불순해. 이런 핑계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때 재하인사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초빙을 했어요. 근데 재하인사가 오게 됐다는 거.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노동교실을 만들면서 노동교실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간부 4사람을 해고시키라고 그러고 이런 요구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73년 5월 21일에 노동교실 개관식을 했는데 75년까지 그 교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70년에 노조를 만들고 75년까지 그 간부들이 노력하고 교육시키고 이랬던 조합원들 의식이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 교실을 찾아야 되겠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고 하소연을 하고 찾아가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상처받은 게 뭐였냐면 뭐 다들 평전 보셨겠지만 전태일 씨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왜 노동청이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때 처음에 갈 때 전태일 씨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거, 혹사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갖다 주면 근로감독관들이 시정을 해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갔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랬는데 가보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저희가 그때 그 노동교실 사건으로 받은 겁니다. 정부에서 사장들이 나중에는 지부장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노동조합 지부장은 그렇게 누가 추천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까지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75년 2월 7일 날 처음으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뭐 투쟁, 뭐 농성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저희들에게 억울하게 다가오니까 75년 2월 7일 날 농성을 해요. 그래서 200여 명이 그 노동교실을 뚫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저녁 6시인가 7시까지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역시 노동자들의 힘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구나. 아무리 좋게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75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76년 초반까지 시간도 작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저녁 8시 퇴근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다 쉬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대 활동입니다. 이제 혹시 뭐 이후에 활동하신 8, 90년 뭐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70년대는 연대도 없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청계피복은 좀 다릅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원래 봉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주로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노조였지만 같은 봉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출품을 한다는 이런 공장들이나 규모가 좀 있는 이런 공장들의 체불임금, 부당해고, 또 집단해고, 퇴직금, 미지급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 청계피복 노조는 가서 같이 싸워가지고 그걸 다 받아주고 해결해주고 또 노동조합 만드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그 풍천하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연도를 적어왔는데 76년에 그 성수동에 있는 A1저지라는 원단을 만드는 풍천하섬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여기 노동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여긴 노동조합도 없고 기숙사에서 이제 다 먹고 자고 하나 봐요. 그런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안 보내고 계속 일을 시키고요. 기숙사에 있다는 이유로 통제를 막 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풍천하섬에 있던 노동자들이 저희 노동교실을 청계피복 노동교실을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6년 9월 8일이 추석이었는데 이날도 공장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다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운동장으로 나와서 노조 결성식을 그 자리에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한양대 있는데 그 다리가 있는 데 있어요. 거기까지 다 행진을 해서 진출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거를 주도했던 박숙녀라는 그 여성 노동자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또 이 노동자가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저희 총무부장에게 그러니까 청계피복 노조 총무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무부장이 가서 택시 타고 도망가라고 2,000원인가의 차비를 그때 당시 그걸 줬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청계피복 노조 총무부장도 잡혀가고 경찰들이 와서 노조에 뭐 노동교실에 있던 이런 서류 같은 것도 막 헤집어 놓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요. 계속 그 총무부장 잡혀간 것 때문에 또 계속 저희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를 했고요. 또 원풍무방이나 동일방직 그 똥물 사건은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같이 연대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그 민종진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영등포에 있는 혁신피역이라는 데서 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동시설을 해놓고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그 통로에 집어넣어서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겨울에도 물론 위험하지만 여름에는 더 가스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같이 싸움을 했고요. 그때는 또 경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싸움을 해서 이런 연대를 저희가 청계피복 노조는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엔 저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뭐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노조의 문제 또 노조가 없는 곳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조로 이제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태숙님께서도 청계피복 노조원으로 시작해서 노조 대의원, 운영위원, 노사위원, 투쟁위원 등 노동조합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우리 이숙희 위원장님과 첫 만남에 인연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이숙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 단축을 노동조합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8시까지만 일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다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각 상가를 지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연세상가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 담당이었어요. 저희 건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고 노동조합 간부인지도 몰랐고 누가 와서 8시가 됐는데 아직도 일을 시키네 그러면서 그 임현재 선배님, 전태리 선배님하고 친구분인 그 네네. 노동조합 간부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기불을 내리고 이제 위원장님도 8시까지 이후에 8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발음도 더 또박또박하고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첫눈에 좀 반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노동조합 가서 봤더니 거기에 교선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수키 위원장님과 박태숙 운영위원님 두 분께서 서로의 장점, 인간적인 매력, 좋은 점들이 있으면 잠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박태숙 님이 이수키 위원장님 칭찬 좀 해주시죠. 칭찬이요? 네. 뭐 칭찬이야 뭐 엄청 많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시절에 언니는 20대고 저는 10대 16살에 처음 봤어요. 네. 저는 16살에 노동조합을 처음 갔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스키 위원장님처럼 똑똑한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다 얘기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고 뭐 그 시절에는 다 저희 같은 동생들을 굉장히 많이 잘 챙겨줬어요. 그때는 언니뿐만 아니고 다른 언니들도 물론 다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챙겨줬는데 어쨌든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왜 이어왔겠어요. 그렇죠. 그 끈끈한 게 계속 꾸준히 지금도 후배들이 다 언니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계속 꾸준히 이 후배들을 챙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모든 걸 다 언니가 뭐 하자 그러면 다 열일을 제치고 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의 온도가 약 2, 3도 정도 올라간 것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뜻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속담 중에 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이수키 위원장님께서 박태숙님 칭찬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울고지네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한 번 마음먹은 일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지금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저희가 쑥스러워서요. 9월 9일 날 이제 노동교실 탈환 싸움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 친구는 못 들어왔어요. 문으로. 왜냐하면 이미 막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노동교실하고 그 옆에 건물 4층하고 옥상하고 저희 노동교실 4층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4층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온 거예요. 왜? 노동교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위험하네. 근데 그때 만약에 거기서 떨어졌다면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보고 다른 친구들도 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용감함이 있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을 때 얘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저랑 잘 맞는 이런 친구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보면은 까랑까랑하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교실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그 노동교실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사회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모든 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이 노동교실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교실을 폐쇄시키니까 우리가 갈 곳도 없어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네. 배울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그만큼 이 사실. 노동교실이 우리 목숨 이상으로 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듯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 그런 관계인 것 깊은 같습니다. 인연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수키님 경향신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7년 인근 노동자들의 배움터로 쓰인 청계피복 노조의 노동교실이 당국에 의해 폐쇄되자 이수키님은 전태일님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함께 사수투쟁을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지금 방금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때 이제 77년에 노동교실이 강제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계천에 그러니까 평화시장의 노동 조건도 개선을 해가지만 주변의 다른 곳의 노동 조건도 개선하고 의식을 바꾸도록 교육을 해주고 이런 장소가 되었으니까 정부 눈에는 이제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을 합니다. 네. 집에서 이제 목욕하고 계시다가 끌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구속되고 어머니 집이 그때 쌍문동이었는데 어머니를 구속 잡아감과 동시에 여기 을지로 육과에 있는 저희 노동교실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건물주를 통해서 9월 10일까지 교실을 비워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에게. 그때 조합원들이 이대로 뺏길 수 없다. 우리 교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9월 9일 날 그 노동교실 찾기 싸움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 못 들어온 친구들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희가 1시에 들어갔는데 저녁 9시까지인가 그 안에서 농성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요구가 이소선 어머니 석방하고 노동교실 폐쇄 이제 반대 이런 거였는데 그게 뭐 이미 정부에서는 저희 이 노동교실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싸움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또 그 안에서 그 다쳐서 피를 흘리는 노동교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피를 낸 조합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저녁 9시경에 그 할산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데 처음에 조사를 받았을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싸웠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복합하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이 구속이 됐고요. 또 그 나이 어린 조합원들을 구류를 또 살리고 이러면서 노동교실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전태일 열사님께서 와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 이수키 여사님부터 먼저. 우선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그렇게 조직을 하려고 그랬고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맞춰서 나왔다면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셨어도 됐을 건데 우리들이 너무나 몰랐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엔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배님께서 그 해주신 이런 역할과 노력 때문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알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변화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전히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아직 그분이 선배가 원했던 이런 세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 또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박태숙님께서도 전태일 열사님 언니가 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네. 저는
간략하게 그 선배님 덕분에 어쨌든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또 현재까지 또 진행 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전태일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수키 위원장님과 박태숙 운영위원님께 그 지난날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그래서 좋아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도 사람이다 음.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알게 해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또 노동이라는 거를 입 밖에 내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노동조합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변화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태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조금 변화된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 평전이 출간된 걸 보면 78년에 전태일 동지가 돌아가시고 8년 후에 전태일 평전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평전을 우리나라에서 낼 수 없는 이런 정치 상황 속에 저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나와야 됐고 그 저자인 조용래라는 사람의 이름도 쓸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변화된 거고요. 아직도 그 100% 완벽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죠. 점점 더 이렇게 계층도 많이 생기고 차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거는 그런 부분들이 다 노동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태숙 운영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70년대 제가 노동조합을 다닐 때만 해도 그 노동조합에 다닌다 그러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 거의 노동조합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집에서 거의 맞고 다녔어요. 다니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도 우리 구구 사건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경찰이 또 집에 가서 빨갱이 집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정말 빨갱이 집단인 줄 알고 집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꼭 가야 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 그러면 그 정도의 의식은 아니고 다 누구나 이제 노동조합 하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현재의 노동운동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 8월 9일 전태일님의 일기 중에서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이 글귀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좀 울컥했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산적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더 조금씩 모두 함께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들, 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야기들, 이 시간 전태일 기념관, 태일의 음악다방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박태숙 전체일대전 운영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전태일 재단 교육위원장 이수키님, 박태숙 운영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께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오늘 미처 못한 말씀과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못다한 말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또 뭐 길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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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예, 또 같습니다. 예. 네. 아, 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또 두 분을 다시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들 네.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태일 기념관의 테레 음악다방 DJ 김은총 저는 윤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